붙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환출소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대선 후보 빅4 캠프 프레인의 길을 묻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홍준표 캠프의 정책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재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과 어떤 인연으로 캠프 합류하게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홍 의원이 2018년에 자유한국당 대표였었는데, 예, 제가 그때 이제 통일외교 특보로 위촉됐었습니다. 네, 그게 인연이 됐고요. 제가 또 평소에 홍 의원을 좀 어떤 박정희와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합친 사람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산업화를 이끈 어떤 강한 추진력, 리더십, 카리스마를 갖추면서도 또 노무현식의 소탈하고 꾸밈과 거짓이 없고 또 소통을 잘하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우리 한미 FTA라든가 뭐 제주 해군기지 같은 그런 반대파 진영의 그 어떤 자기 진영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예,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이 두 분의 그 장점을 두루 갖춘 분으로서 오늘의 그 어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 또 융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우리 홍준표 의원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그동안에 그 프리덤 코리아 포럼이라고 하는 거를 한 3년 전에 예, 아마 그 발족을 했고, 거기에 이제 조금 홍 대표님이 관여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친홍 그룹이랄까 이런 분들이 3년간 이제 자율적으로 연구 포럼을 운영해 온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1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분야별로 뭐 정치 행정이라든가 경제 분야, 재정, 또 통일 외교 안보, 사회복지, 문화체육, 여성장애인, 교육분야 등의 어떤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책을 잘 이제 입안을 해서 건의를 하면 이제 우리 홍준표 의원께서 이거를 또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현안이 발생하면 정책 대응팀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 그 재성호 교수님께 뭐 정책 개발 관련해서 특별히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본인의 국정 철학에 충실해 달라. 예, 또 국민의 소리와 어떤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국익 우선의 입장에서 예. 또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예, 국정철학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의원의 국정철학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국익 우선주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가치 기준을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게 교조적인 어떤 보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인 관점에서 실용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 홍준표 의원께서도 필요하다면은 좌파 정책도 갖고 와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새 세계 각국들이 다 뭐 아메리카 퍼스트니 뭐 나라마다 국가 우선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국형의 어떤 코리아 퍼스트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북한 퍼스트가 아니라 코리아 퍼스트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이제 국민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우선하는 관점을 우리가 견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국리민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아마 국정 철학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국리민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일단 철학을 바탕으로 앞으로 위대한 선진국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이런 것이 바로 국정 철학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어떤 대개조, 뉴 네이션 빌딩이 필요하다. 예. 국가를 대개조해서 재건해야 된다. 이런 그 철학과 또 사고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정 대개혁 7대 과제를 내걸으셨는데 보니까요. 이것도 좀 네네.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정치 행정 시스템을 좀 선진국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특히 그 지방 행정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도가 있고
광역시도 있지만 또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이라는 이 체제가 70년이 넘은 그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좀 이게 그 낡은 제도죠. 이거를 이제 두 단계로 이 행정 개편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국가의 어떤 효율적 운영을 하고 또 거기서 남은 재정을 우리 국민의 복지와 또 서민 경제를 위해서 쓰시겠다. 또 어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을 공무원 조직과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시키겠다. 그래서 세제 개혁도 하고 규역 규제 철폐도 하고 또 독일에서는 또 하르초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슈레이더 정권에서 실시했는데 실업률을 대폭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 경제 도약을 이룩했는데 우리도 이런 강성 기종 노조의 그 어떤 폐단을 이제는 좀 과감히 시정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서민복지 체계를 강화했다. 그래서 이 분배 포퓰리즘보다는 예.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선진복지 사회를 건설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제도가 불공정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그 제도는 내버려두고 공정을 외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뭐 입시 제도를 또 개혁을 한다든가 또 고시 제도를 보완한다든가 교육과 인재 선발, 취업 체계를 또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서 법치와 공정을 회복하겠다. 또 선진 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공수처는 폐지를 공약을 하셨고 예. 또 검찰의 기능도 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 기능으로 두겠다. 그래서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서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예. 또 이 노무현 정부는 북한 바라기 정책을 갖고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이 상당히 이완됐는데 한미 동맹과 또 한일 협력 관계를 복원해서 우리의 안보의 기틀을 다시 다잡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남북한의 상호 불간섭주의를 통해서 북한을 개방과 변화로 이끌고 또 체제 경쟁을 통해서 어떤 체제 가치의 선택을 우리 7천만 교대에게 또 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또 이 북한이 지금 핵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남 한반도의 최대 안보 위협인데 미국을 설득시켜서 이 한반도 핵 균형론에 입각해가지고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문화계가 어떤 편향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시정을 하고 또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어떤 글로벌 문화 강국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방송과 관련해서는 EBS를 제외하고 KBS와 MBC는 완전 민영화해서 민간 방송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오면은 또 이제 KBS 수십 년은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 다 지금 망라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청취자분들이 좀 관심이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네. 홍 의원께서 도심 고밀도 개발, 쿼터 아파트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쿼터 아파트가? 이게 이제 4분의 1 가격, 현재 뭐 아파트 가격이 20억, 30억 이렇게 호가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예. 그걸 4분의 1로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도심의 용적률을 좀 대폭 높여가지고, 예를 들면 뭐 70층이 됐든 뭐 50층이 됐든 그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예. 그리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싼데 이 서울 도심과 강북의 재개발 통해서 일부를 기부 체납받은 땅에 대해서는 이제 땅값은 공짜가 되는 거죠. 그 땅에다가 이제 건축비만 들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완전 분양 아파트하고 임대 아파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소위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토지 가격은 아파트 가격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4분의 1 가격 아파트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고 또 이 도심의 이 아파트를 굉장히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은 젊은이들 여기에서 이제 입주를 하면은 소위 직장과 주거지, 직주 간의 그 거리가
근접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출근하는데 시간과 비용과 육체적인 어떤 피로 고통도 줄여주고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이 노동과 그 삶의 질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예를 들면 뉴욕의 경우는 이 용적률이 3,000%까지도 인정해 준다는데요. 예. 우리가 뭐 거기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은 상당히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런 상당히 고층 아파트가 몇 군데 이렇게 지어지면은 상당히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또 내리게 하는데 저는 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재 교수님 아까 그 용적률 높여서 고층 아파트 말씀하시는데 70층도 말씀하셨네요. 70층?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거죠. 꼭 예.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우리가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보통 20층, 3은 뭐 고층 아파트라고 그러지 않고 되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층 아파트 하나의 예시이고 그거는 이제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리 그 여러 가지 서울시의 또 특수성 또 이런 방위 차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해야 되겠죠. 장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하나의 예시를 든 거지 꼭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뭐 제가 그쪽 분의 전문가가 아니고 예. 또 이해관계 부처의 또 의견도 반영해야 되니까 네. 하나의 그 예를 드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사실 이전에도 그 사법고시 부활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공약에 지금 넣으신 거죠? 네네 그렇죠.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 이제 홍준표 의원께서는 그 이 로스쿨 제도 도입할 때 그 법안 통과될 때도 반대를 하셨고요. 예. 저도 지금 중앙대 로스쿨 교수로 있는데 저도 네네. 처음부터 그걸 반대했어요.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제도다. 그리고 그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미 일본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강행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로스쿨 제도가 뭐랄까 이 조금 이 로스쿨을 졸업하면 대개 판검사로 임명되는 분들은 물론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대개 스카이 대학에 많이 집중돼 있고 예. 또 이제 큰 대형 로펌에 가면은 서로 이렇게 품앗이 하듯이 말이죠. 여러 가지 좀 거기에서 나오는 또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대판 음소제도란 말이 그런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어떤 그 기회의 사다리라든가 또 과거의 개천을 용난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저는 사법고시 제도를 부활하거나 혹은 로스쿨 제도가 존치하더라도 예. 저는 사법시험 제도를 일부 병행하는 네네.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정의 가치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우리가 직시한다면은 이걸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수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법고시 하면 절에 들어가서 공부해서도 합격하고요. 예, 돈 안 들고. 그런데 요새도 이제 로스쿨 낭인들이 있죠. 예. 5년 있으면은 또 합격을 못하면은 네. 그냥 로스쿨 졸업생으로 더 이상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기가 어려운데 예. 현실적으로 로스쿨 낭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로스쿨 제도에서는 법학이나 학문이 죽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원래 전공이 이제 국제법 교수인데 예.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국제법이라든가 법철학이라든가 노동법이라는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스쿨에 있는 대학에서는 예. 법과대학을 폐지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공인지학부에서 몇 가지 프리 로스쿨 개념으로서 몇 가지 과목을 개설했는데 거기 그런 과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 법학 교육에 있어서 국민 법률 교육에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제화 시대의 법률 수요 뭐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로스쿨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로스쿨 안에서 보면 다 변호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화 시대에 맞는 그런 특화된 그 과목을 강의를 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문이 죽었습니다. 학문이.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로스쿨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벌써 10년 이상 운영해 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치는 것도 그것도 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 제한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캠프의 정책자문단장 재성호 교수였습니다. 저희가 대선 후보 빅4 캠프 브레인에게 길을 묻는다. 이 코너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도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발생해서 힘든 상황이 됐다. 그래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빅4 캠프 브레인에게 길을 묻는다. 이 코너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